오늘은 문화혁명 시기에 중학생이었고 홍위병이었던 장홍빙이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장홍빙은 1953년 9월 안의성 구전현에서 출생했습니다. 원래 장홍빙의 이름은 장TF, 우리 도금으로는 장철부였으나 문화혁명이 시작된 1966년 당시 13세의 나이 때 스스로 자기 이름을 홍위병을 뜻하는 장홍빙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장홍빙의 가족 사진이죠. 가운데가 할머니 같고 자기가 나중에 그 고발해서 총살당해서 죽게 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장남이니까 맨 오른쪽이 장홍빙 같습니다. 장홍빙이 2012년 8월 하순에 신민주간이라는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기구한 과거를 고백합니다. 때는 1970년 2월 겨울 밤이죠. 장홍빙이 집에서 저녁 식사 후 설거지하면서 그의 어머니 팡종모와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의 어머니 팡종모가 나는 하루 살면 하루 노동한다. 매일 고담 줄론이나 떠들고 실제로 일은 안 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매일 마오주석 초상 앞에서 보고하고 문안 드리는 것, 그런 거 가짜다. 나는 진심으로 공산당을 믿고 옹호한다. 그러자 장홍빙이 반박하며 엄마 너는 반동이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엄마 팡종모가 그래 나는 반동이다. 나는 류샤오치, 덩샤오핑, 펑도하이 그들이 맞다고 본다. 더구나 마오쩌둥은 왜 개인 숭배를 시키는 거냐. 도처에 모두 그의 동상이다. 장홍빙이 회고하기를 그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푸른 얼굴에 긴 이빨을 드러내고 빨간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악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장홍빙이 설거지 중이던 그릇을 들어서 자신의 엄마에게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감히 마오주석이 우파 반혁명으로 지목한 류샤오치, 덩샤오핑, 펑도아이 같은 반동들을 옹호하다니 이 그릇으로 너 반동의 대가리를 부숴버리겠다. 이때 내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장홍빙의 아버지 팡종모의 남편인 장혜성이 나오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쳤답니다. 현행 반혁명 분자를 쳐라. 그러니까 장홍빙이 혁대를 빼들고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팡종모와 이제 밀치고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벽에 걸려있던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건드려서 찢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 장혜성이 감히 마오주석의 초상을 찢다니 너는 만번 죽어 마땅한 죄다. 그러면서 팡종모가 고의로 마오주석의 초상화를 찢었다고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장혜성은 이대로 이거 방치했다가는 온 가족이 다 반혁명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 아들하고 다른 가족들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마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가족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까? 문화혁명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버지 장혜성이 이어서 말하기를 지금부터 우리는 반동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현행 반혁명 분자 너 팡종모와 경계선을 긋겠다. 우리는 너 팡종모와 투쟁을 시작한다. 너는 방금 전에 내 입으로 방출한 독을 모두 적어내라 하면서 백지 한 장을 팡종모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팡종모는 이제 흥분한 상태에서 그 백지에 남편과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썼습니다. 팡종모가 쓰기를 마치자 아버지 장혜성이 그 종이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시에 장혜성은 어디로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나 홍빙은 아버지가 당연히 현 유관부문에 고발하러 갈 것이라고 짐작은 했다 합니다. 장홍빙의 어머니 팡종모는 계속 흥분 상태에서 이제는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꺼내서 성냥불을 붙여서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홍빙은 만약 아버지가 엄마를 고발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며 걱정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빙은 자기가 직접 다시 고발장을 써서 자기 집과 한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 거기에 현의 군부 대표가 사는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 출입문 틈새로
자신의 홍위병 흉장과 함께 그 고발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장홍빙이 당시에 쓴 고발자료의 제목은 죄악이 하늘에 닿을 현행 반혁명 분자 팡종모의 죄행 고발. 그 고발장의 말미에 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타도 현행 반혁명 분자 팡종모, 총살 팡종모. 팡종모가 자기 엄마인데 이런 표현까지 쓴 걸 보면은 하여간 아무리 철부지랬지만 참 어지간한 녀석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조건반사였다고 합니다. 장홍빙의 뇌의 바다, 그 뇌해 속에는 혈액 속에 융화되고 행동으로 구체화해온 홍가, 붉은 노래죠. 그 노래의 가사대로 그의 뇌와 영혼이 절어 있었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홍가, 붉은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아버지의 정, 어머니의 정도 마오주석의 정만 못하네. 마오쩌둥 사상은 혁명의 보배. 누구건 그것을 반대하면 그는 우리의 적. 어머니건 아버지건 마오쩌둥 주석에 반대하면 인민의 적이고 계급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애들을 세뇌시켜 왔던 겁니다. 그렇게 사상교육에 세뇌된 조건 반사적 행동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능적 공포감 속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심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장혜성도 아들인 홍빙이 그런 상태임을 알기에 그래서 더욱 아들과 자기라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거죠. 잠시 후 장홍빙의 아버지와 현, 공안, 검찰, 법원, 군, 합동관리소조 책임자와 병사들이 방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찢어지고 불에 타다 남은 마오쩌둥 초상화를 보고 그중 한 사람이 장홍빙의 어머니 팡종모 앞으로 가서 그녀의 다리를 걷어차자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포승줄을 어머니의 목에 감아 걸치고 팔을 뒤로 돌린 후 마치 짐승을 묶듯이 묶었다고 합니다. 장홍빙은 이때 처음으로 사람을 묶는 것을 보았고 아직까지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홍빙의 엄마가 묶일 때 어깨 관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멍해지는 느낌이었고 그렇게 어머니가 짐승처럼 묶여서 끌려간 후에 장홍빙은 마치 머릿속에 천둥소리 같은 게 들리고 폭발하는 듯 하얗게 비워지고 온몸이 자신의 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느껴본 적 없는 극도로 기괴하고 아프고 견디기 힘든 감각, 그 같은 고통이 한 달 정도 지속되었는데 어디론가 나가서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거의 매일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끌려간 후 약 2달 후인 1970년 4월 11일에 공개 심판대회가 열렸고 장홍빙도 그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의 엄마는 심판대회 무대 위에 무릎을 꿇고 있고 한 청년 군인이 실탄이 장전된 총을 메고 엄마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머리를 아래로 강하게 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죄를 인정한다는 자세를 취하게 강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엄마 팡종모는 그 병사가 누르고 있는 손이 느슨해지는 순간마다 즉시 목을 뒤틀고 머리를 쳐들었다고 합니다. 장홍빙의 엄마 팡종모는 반혁명죄로 총살 판결을 받았고 총살 처분은 판결 즉시 집행되었습니다. 심판이 끝난 후에 그의 엄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석대 부근에 세워진 해방표 큰 트럭 짐칸으로 끌려 올려졌는데 그때 그녀가 신고 있던 검은색 가죽 구두 한 켤레가 벗겨져서 트럭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장홍빙이 당시 총살 현장까지 갔지만은 차마 군중 앞쪽으로까지 가서 어머니가 총살당하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장홍빙의 어머니 팡종모는 자신의 집이 지주가정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순환을 당했고 특히 문화혁명 발생 후에는 또다시 그 일로 지속적으로 심사와 자아비판, 인신구속, 격리심사, 노동개조 등의 처분을 받으면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치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문화혁명과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된 원인이자 배경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그녀에게 필요했던 조치는 고발이나 비난, 처벌 이런 게 아니라 정신병적인 치료 조치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친 시대에 그런 인도적인 조치를 취하자고 주장이나 건의를 했다면은 아마 반혁명으로 같이 처벌되었을 것이니 그런 말이나 건의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한 질문 중에 하나는 너는 가족, 친족 간에는 감춰준다는 친친상은이란 전통 관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느냐. 즉 어떻게 아들이 엄마를 또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이자 아들의 엄마를 고발할 수 있느냐. 중국의 역대 왕조 시대에도 영모죄 외에는 친친상은 규범을 어긴 자를 오히려 처벌하는 그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대의 멸침, 대의를 위해서는 친족도 멸하자라는 행동을 조장하고 장려했죠. 대의라는 것은 공산당, 사회주의 사상, 혁명 이런 거겠죠. 앞에서 살펴본 그 홍가의 가사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세뇌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던 것이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기도 반혁명으로 몰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또 있었던 거죠. 장홍빙이 기자에게 털어놓은 말을 다시 보면은 만일 당시 아버지가 고발하지 않았다면 나는 부모 모두를 함께 고발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과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총살당한 후에 장홍빙이 구전 중 교실에서 수업 중에 담임 선생님이 그를 불러서 학교혁명위원회 옆에 빈 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장홍빙에게 말하기를 구전현 교육혁명 전람회 준비를 위해서 초상화를 그려야 한다고 그러면서 홍빙에게 왼손에는 마오쩌둥 선집을 들고 오른손은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 즉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비판 투쟁하는 모습을 취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혁명교육 선정 그림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 대의를 위해 부모를 멸한 구전중학 중학생 장홍빙이 반혁명 모친과 경결하게 투쟁하는 모습 이란 제목의 그 해설을 달고 학교 내 한 교실에 꾸며진 구전현 교육혁명 전람실에 전시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장홍빙은 어린 나이에 스스로 나는 이렇게 충실한 마오쩌둥의 홍위병으로서 살았다 뭐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었을지 위안을 했을지 그렇게 엉두르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정신착란 증세도 이제 조금씩 완화가 되고 할 무렵에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4인방 분쇄 소식이 보도되니까 이것이 마오 주석이 말하던 자본주의 복귀를 위한 군사정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었으니 내가 반혁명군자로 처벌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1979년에 장지신이라는 문화혁명에 대항하던 여성 투사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지고 명예회복 관련 보도를 신문에서 본 후에 이제는 정치 형세가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장지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30년 12월 출생이고 텐진 출신입니다. 인민대학을 졸업하고 중공 야오닝성 위원회 선전부에서 근무 중 1969년 9월에 체포되어 수감되고 1975년 4월 4일 45세 나이 때 총살을 당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1979년 3월 21일에 중공 야오닝성 위원회에 의해서 무죄 명예회복이 결정됩니다. 이 장지신이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자주 질문을 던지고 비판을 하면서 서서히 반혁명 분자로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장지신이 제기하는 그 문제, 비판의 수준이라는 게 수많은 영화와 연극 중에 현재 남은 건 몇 개의 틀에 박힌 모범극과 마오쩌둥 어록 노래만 부르고 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조국의 문화예술이 갈수록 메마르고 단조로워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1965년, 66년 기간에 그녀가 야오닝성 간부학교에 근무할 때인데 워낙 광범위하게 독서를 열심히 하는 지식분자죠. 그러니까 부대 내부의 간부들과 동료들이 그녀를 비판하기를 너는 응당 전심전력해서 마오주석의 저작을 공부해야지 왜 다른 책을 보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웃기는 얘기죠. 근데 그 시절에는 분위기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제 그 말에 대꾸하기를 마오쩌둥 사상은 매우 빛난다. 단 마오쩌둥 사상이 인류 문명의 전부는 아니고 인류 역사상 그 외에도 매우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다. 우리도 응당 이같이 빛나는 사상을 계승해 나가야 할 것 아닌가. 지극히 맞는 말인데도 이런 말들이 다 반혁명이고 반동적인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탄압이 심해져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한 4권의 마오쩌둥 선집에 마오쩌둥을 비판하는 글을 가득 써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체포되고 투옥이 되죠. 감옥에 있을 때 1971년 린비아오의 9.13 국외 탈출 기도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한 2년 후인 73년 11월에 장지신이 수감되어 있던 감옥에 정신교육 비림 비공, 그러니까 린비아오를 또 공자와 같이 우파라는 등 공권주의라는 등 이러면서 또 공자와 같이 묶어서 비판을 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마오쩌둥이 그렇게 하려면 그대로 또 따라 하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그래서 장지신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같이 동원돼서 앉아 있었던 거죠. 대회 주최자가 린비아오가 극우 노선이라고 비판하자 장지신이 대호 중에서 일어나서 중공 극우 노선의 전체 뿌리는 마오쩌둥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도 마오쩌둥, 마오쩌둥을 목졸라 죽이자, 갈기갈기 찢어 죽이자 등등 이렇게 거칠고 직설적인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장지신도 감옥 안에서 계속 탄압받고 하니까 악만 남은 거죠. 결국 1975년 4월 4일 45세 나이로 총살이 집행돼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개혁개방 이후에 79년도에 재심이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옆에 또 사진은 린자오라고 장지신보다도 먼저 문화혁명 당시에 마오쩌둥의 그 극좌 노선과 개인 숭배 미신을 비판하다가 총살당해 죽은 아주 경결하고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했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여성들이었다는 점이 또 참 인상적입니다. 장홍빙은 장지신 재평가와 명예회복 보도를 들은 후에 자기가 완전하게 틀렸고 인륜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다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참 일찍도 깨달았죠. 그런데 문화혁명 시절에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털어놓으면서 반성과 사과를 한 그런 사람들 모두가 양해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장홍빙에게 가장 많은 비난과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가령 장홍빙은 양해해 줄 수가 없다. 그는 인간 심성의 바닥을 건드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무덤 앞에 가서 사죄하고 할복 자살해라 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는 시대의 투기자다 라고도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문화혁명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한 사과자들 대부분은 공개 사과를 한 후에는 신중하게 자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범한 잘못과 장홍빙의 죄를 혼돈해서 논해선 안 된다. 사람을 때리고 집 수색을 하고 파괴한 사람도 있지만 합법적 문투만 하고 폭력 방식의 무투는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장지신이나 린자오와 같이 용감하고 처절하게 정면으로 저항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현재 일부 반성하고 사과했다는 자들이 거듭 매체에 나타나서 대중 앞에 마치 무슨 영웅이라도 된다는 듯이 영웅은 무슨 영웅이냐. 웃긴다.
단지 반성하고 사과한 자는 그나마 최악은 아니라고 인민들이 선의로 양해하고 정상 참작해 주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비난과 질문에 대해서 장홍빙이 나를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는 말을 봐도 나는 화나지 않습니다. 응당 욕먹을 짓을 했고 나 스스로 주동적으로 욕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고백하는 목적은 군중들이 이에 대해 논쟁, 반박하고 나를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사과하는 자가 성실하게 진상 전부를 고백했는가 여부라 생각합니다. 나는 독립적 사고정신을 가졌던 나의 엄마가 매우 자랑스럽다. 광장에 모인 군중 앞에서 나 자신의 비천한 영혼을 해부하고 내가 고발해서 억울하게 죽게 만든 엄마에 대해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중국 대륙에서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고 아들이 엄마를 사형장으로 보내는 비극이 출현하게 되었나? 그리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한시 심리위생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스치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화혁명은 10억이 넘는 한민족의 집체적 상처이고 현재까지도 매우 아픈 통증을 유발하고 곪고 있다. 치료를 필요로 한다. 장홍빙의 사촌 동생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사촌형 장홍빙에게 나는 정말 모르겠다. 40여 년 지난 일을 이제 수많은 신문과 인터넷상에 대량으로 공개하는 게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다. 장홍빙이 대답을 합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다. 필히 대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는 자주 꿈을 꿉니다. 꿈속에 엄마가 집에 있어요. 엄마는 총사령을 당하기 전처럼 젊어요. 나는 땅에 무릎을 꿇고 엄마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이전의 꿈에서처럼 엄마가 곧 사라져버릴까봐 무서워서 뱃속 가득 찬 듯한 하고 싶은 말 중에 가장 긴급한 몇 구절 말부터 큰 소리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줘요. 엄마 가지 말아요. 우리 집은 정말로 엄마가 필요해요. 헤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엄마는 나에게 대답을 안 합니다. 엄마와 만난 수많은 꿈속에서 엄마는 나에게 단 한 번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엄마가 나에게 주는 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엄마가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립무원 절망 상태에서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쯤 나는 잠에서 깨어 비로소 내가 침대에 누워있고 목이 메어있고 얼굴 전체가 눈물에 젖어있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쌍하긴 불쌍하죠. 이 장홍빙이라는 이 인간이. 그리고 절규하듯이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1970년 겨울 그날 밤 이후 피와 눈물의 대가를 치르고 나 자신, 아내와 자식을 갖게 된 후 원래 깨닫지 못했던 세상 물정과 이치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사회니 천국이니 어떤 환상적 모습과 감동적인 설교, 인간이 조작한 우상, 신성한 제단 등등 이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자기와 타인을 속이는 요설이고 청소년과 아동에게 독을 주는 정신 아편이고 출혈 없이 살인을 하는 예리한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이건 간에 사람은 밥 먹고 옷을 입고 가족과 자기만의 보금자리 등등 일상생활과 그리고 생로병사 등 자연규율을 영원히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저는 장홍빙이 회한에 차서 절규하듯이 한 그 말들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확증 편향 같은 것을 갖고 이상사회니 불멸의 진리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런 사상이나 신념을 섣부르게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체주의를 허용하는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의 원칙과 방향은 인간 각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정도가 강화되고 확장되는 데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